영하 40도의 몽골 초원. 희망이라곤 없던 제 삶에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낯선 한국 땅에서 사랑을 키웠지만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모두가 저를 비웃었지만 한국에서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영하 40도의 칼바람이 살점을 뜯어낼 듯 불어오던 그날 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게르의 얇은 펠트 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던 몽골의 허허벌판, 그곳이 제가 24년을 살아온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양떼의 배설물을 말려 땔감으로 쓰며 피어오르던 매캐한 연기 냄새,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져나갈 듯한 추위 속에서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루에 빵 한 조각과 묽은 우유차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우며 아버지가 남긴 빚더미에 깔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언제나 마이너스였고 내일 당장 얼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한국의 남쪽 끝, 초록빛 차밭이 끝없이 펼쳐진 이곳에서 향긋한 녹차 향기를 맡으며 아침을 맞이합니다. 믿어지시나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건 다리를 다친 말 한 마리와 우연히 마주친 한국인 수의사, 그리고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시할머니의 투박한 손길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구독자님께 큰 행운을 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몽골의 겨울은 잔인하리만치 춥고 길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울란바토르에서도 차로 꼬박 하루를 더 달려야 나오는 hen티 아이막의 외진 초원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말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치신 후로 노동력을 잃으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양털을 깎아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관광객을 상대로 작은 수혜품을 만들어 팔거나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말이 좋아 수혜품이지 거친 약물을 바늘로 찔러 만든 조잡한 열쇠고리 몇 개를 팔아봤자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몇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제 손은 20살이 되기도 전에 노인의 손처럼 거칠어졌고 손톱 밑에는 늘 검은 때와 양털 기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한국에서 온 의료봉사단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병든 가축을 치료해주는 수의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 걷지 못하는 늙은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말이었지만 치료비가 없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처지였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끌고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를 만났습니다. 강준수, 그는 저보다 4살 많은 한국인 수의사였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땀을 흘리며 말의 상처를 소독하고 있던 그의 모습은 제가 살면서 본 그 어떤 남자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말이 발버둥을 치며 위협적인 소리를 내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안심시켰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그는 서툰 몽골어로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약을 바르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일러주는 그의 눈빛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제 거친 손을 보며 고생이 많았겠네요 라고 말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봉사단이 마을에 머무는 2주 동안 저는 매일같이 핑계를 만들어 진료소를 찾아갔습니다. 준수 씨는 틈나는 대로 제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나라. 특히 자신의 고향인 보성에는 끝없이 펼쳐진 초록색 계단식 차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준 그곳의 풍경은 황량한 갈색 초원만 보고 자란 제게는 마치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엘레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국에 데려가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가 만드신 녹차 맛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걸요. 세상에서 제일 향기롭거든요. 별이 쏟아지는 초원의 밤 모닥불 앞에서 그가 제 손을 잡으며 했던 그 말은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 노래를 불러주었고 저는 그에게 몽골의 전통 자수를 놓은 손수건을 선물했습니다. 짧은 2주가 지나고 봉사단이 떠나야 할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이미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수 씨는 떠나는 버스 창문 너머로 제게 약속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급한 일만 처리하고 곧바로 다시 오겠다고, 그때는 정식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저를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제 세상은 다시 잿빛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그가 남기고 간 희망이라는 불씨가 타고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읍내에 있는 인터넷 카페까지 심리기를 걸어가 그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에 그는 늘 피곤해 보였지만 저를 볼 때면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 일하느라 정신없이 바쁘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오고 초원에 새싹이 돋아날 무렵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즐겨 마시던 수태차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이유 없이 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본 결과 임신이었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몽골의 시골 마을, 특히 저희 아버지는 전통과 규율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이, 그것도 외국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준수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메신저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마음이 변한 걸까?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걸까? 점점 불러오는 배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입덧을 참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하는 저를 어머니가 추궁하셨고 사실을 알게 된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제가 아끼던 수의 도구들을 마당으로 집어 던지셨습니다. 가문의 수치다. 당장 나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게르를 뒤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발목을 잡고 우셨지만 아버지의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쫓겨나듯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손에 쥐어진 건 낡은 배낭 하나와 꼬깃꼬깃한 비상금 몇 푼, 그리고 준수 씨가 적어준 한국 주소가 적힌 쪽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깔 곳이 없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고 뱃속의 아이는 저를 믿고 심장을 뛰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울란바토르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수 씨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저를 버렸다면 원망이라도 해야 했고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전 재산을 털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 구름 위를 나는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막막함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낯선 언어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는 길 잃은 어린 양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준수 씨가 적어준 주소는 전라남도 보성군, 서울에서도 버스를 타고 5시간은 좋게 가야 하는 먼 곳이었습니다. 번역기 앱 하나에 의지해 겨우겨우 버스표를 끊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준수 씨의 말대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벼랑 끝에 선 듯 위태로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저는 보성의 한 시골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훅 끼쳐오는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몽골의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과는 달리 이곳의 바람은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이름 모를 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쪽지를 보여주며 길을 물었습니다. 아이고, 강 원장 내 집 찾나? 저 짝으로 쭉 올라가면 기와집 보이겨. 친절한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마침내 대문 앞에 섰습니다. 고풍스러운 기와집 뒤로 끝도 없이 펼쳐진 차밭이 어둠 속에 검푸르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아 한참을 서성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쇼? 잠시 후 안쪽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고 자그마한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하얗게 샌 머리를 쪽진 채 낡은 개량 한복을 입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준수 씨와 함께 찍은 사진과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서툰 한국어로 연습했던 말을 더듬더듬 내뱉었습니다. 준수 씨, 아기, 저 몽골에서 왔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시고 사진 속 준수 씨의 얼굴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시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저를 문전박대하시면 어쩌나 사기꾼 취급을 하시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의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준수색 씨라고? 그리고 뱃속에 든 게 준수아라고? 할머니의 사투리를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톤이 화가 난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갈 곳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울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당황하신 듯 혀를 차셨습니다. 아따, 우는 소리 한번 우렁차네. 일단 들어와라. 밤이슬 맞으면 애한테 안 좋다. 할머니는 제 손목을 덥석 잡아 끄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놀랍도록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얼떨결에 끌려 들어간 집 마당에는 수십 개의 장독대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차 향기와 구수한 된장 냄새가 섞여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방으로 안내된 저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도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시더니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차려오셨습니다.
흰 쌀밥에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갓 담근 듯한 김치와 각종 나물들이었습니다. 묵어라. 산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지 않냐. 며칠을 굶은 탓인지 아니면 긴장이 풀린 탓인지 숟가락을 드는 순간 눈물이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몽골 음식과는 전혀 다른 낯선 향과 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목구멍으로 술술 넘어갔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는 저를 보며 할머니는 쯧쯧 혀를 차시면서도 슬그머니 생선살을 발라 밥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천천히 묵어라. 채알라. 준수 이놈은 전화도 안 받고 뭐하는 기고. 할머니의 혼잣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할머니도 준수 씨와 연락이 안 되시는 건가요? 제가 묻자 할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한 달 전에 급하게 해외 학회에 간다고 나갔는데 그 뒤로 통소식이 없다. 바쁜 건 알겠는데 할미 속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정말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낯선 이불 속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몽골의 그것과는 달리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한국 시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할머니의 억세고 빠른 사투리는 마치 외계어 같아서 저는 눈치로 대강 때려잡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차밭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도 밥값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 보는 차나무들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밭고랑을 보며 한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게요. 제가 장갑을 끼고 나서자 할머니는 손을 휘휘 저으셨습니다. 됐다. 혼몸도 아닌데 무슨 일을 한다고. 들어가 쉬라.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몽골에서도 양털 깎는 일은 제법 했거든요. 제가 고집을 부려 찻잎을 따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못 이기는 척 옆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래. 여린 입만 톡톡 따야 쓴맛이 안 나고 구수한 기라. 할머니의 손은 마법사 같았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가락이 찻잎 사이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가장 좋은 잎들만 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 마루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마시를 나오셨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저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박씨 할매. 저 외국 처자는 누구? 배가 남산만 하네. 어디서 데려왔는가? 호기심 어린 혹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들이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혼모에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그것도 얹혀 사는 주제라는 자격지심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 오시던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주 며느리다. 왜? 뭐 보태준 거 있나? 눈알 빠지게 쳐다보지 말고 들어와서 차나 마셔라. 할머니의 당당한 외침에 아주머니들은 찔끔하며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낯선 타국, 누구 하나 반겨주는 이 없는 이곳에서 할머니는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퉁명스러워 보였지만 속정은 누구보다 깊은 분이셨습니다. 입덧 때문에 제가 김치 냄새를 힘겨워하면 묵은지를 물에 씻어 지져주셨고 밤에 다리가 저려 끙끙거리면 모른 척 들어와 주물러 주시고 나가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조금씩 이곳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를 따라 차밭에 나가 이슬을 머금은 찻잎을 따고 오후에는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할머니께 한글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써가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역, 니은, 이건 가, 이건 나. 할머니의 수업은 엄격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발음을 틀릴 때마다 할머니는 배를 잡고 웃으셨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웃음이 이렇게 많은 분인 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창고 정리를 하다가 구석에 먼지가 쌓인 낡은 가야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몽골의 전통 악기인 마두금과 비슷하게 생겨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줄을 튕겨보니 맑고 청한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이거 쳐도 돼요? 제가 묻자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거 준수 어미가 치던 건데 칠 줄 아나? 준수 씨의 어머니는 준수 씨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무릎에 올리고 마두금을 연주하던 기억을 되살려 줄을 뜯어보았습니다. 몽골의 초원 노래를 가야금 선율에 맞춰 연주하자 구슬프면서도 색다른 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장독대를 닦던 할머니가 일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할머니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준수 어미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 네 재주가 보통이 아니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짠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타국에 와서 고생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우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에게 태담을 들려주며 가야금을 연주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가 자란 이 아름다운 차밭을 보여주고 할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해줘야지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와 달을 보고 있는데 안방에서 할머니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고? 준수가 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수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방문 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을 잇지 못하고 전화기를 든 채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망설이는 사이 방 안에서 할머니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불안한 듯 꿈틀거렸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처마 끝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평화롭던 차밭의 고요가 깨지고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음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준수 씨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낯선 땅에서의 첫 번째 겨울이 그렇게 시리도록 차갑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의 통화는 짧았지만 그 여파는 길고도 묵직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온 할머니의 얼굴은 마치 100년은 늙어버린 사람처럼 퀭했습니다. 제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쳐다보자 할머니는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잘못 걸려온 전화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물을 마시는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컵이 달그락거리며 이빨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저는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배려였으니까요. 준수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지만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배를 안고 이 집안의 짐이 되지 않도록 버티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전보다 더 독하게 일에 매달리셨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차밭에서 허리를 펴지 않으셨고 밤에는 장독대를 닦고 또 닦으셨습니다. 마치 몸을 혹사시켜 머릿속의 근심을 지워버리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부른 배를 안고 할머니 뒤를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찻잎을 따고 덮고 포장하는 일을 도왔지만 할머니의 수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쌀독이 비어가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장에 가서 고등어 한 손 사는 것조차 망설이셨습니다. 준수 씨가 보내주던 생활비가 끊긴 지 오래였고 차 판매 수익은 예전만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묵은 찻잎들을 보며 한숨 쉬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도 타들어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만 축내는 식충이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몽골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조잡한 열쇠고리를 팔던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둔 자수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몽골 전통 자수,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투박하고 강렬한 색감이 특징인 그 기술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녹차는 은은하고 고상하지만 포장이 너무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기에 몽골의 색을 입힌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날 밤부터 몰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광목천을 잘라 작은 주머니를 만들고 그 위에 붉고 푸른 실로 몽골의 야생화와 한국의 차나무를 섞은 문양을 수놓았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맺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꼬박 사흘을 밤새워 10개의 주머니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읍내 장터에 나가실 때 조용히 그것들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찻잎 담아서 팔아봐요. 제가 만든 거예요.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제 자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습니다. 이게 뭐고? 알록달록하니 눈은 확 도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 정성을 봐서인지 좌판 구석의 주머니들을 진열해 주셨습니다. 기적은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을 보러 온 젊은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게 무슨 무늬예요? 촌스러운 비닐. 봉투 대신 이국적인 자수 주머니에 담긴 녹차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할머니는 당황하신 듯 쭈뼛거리셨지만 이내 특유의 입담으로 손님들을 응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한 땀 한 땀 놓은 기라. 몽골에서 왔는데 손재주가 야무져. 그날 우리가 가져간 녹차는 완판되었습니다. 빈 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네 덕에 오늘 밥값 했다. 그 투박한 한마디에 지난 며칠간의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읍내 카페와 기념품 가게에서 납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몽골댁의 자수 녹차라는 이름으로 아름아름 입소문이 난 것입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바늘을 잡았습니다. 낮에는 차바디를 돕고 밤에는 자수를 놓느라 손가락 끝이 딱딱하게 굳어갔지만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면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시장에서 소고기를 사와 구워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기 한 점을 제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묵어라. 뱃속에 아가 튼튼해야지. 준수 오면 깜짝 놀라게 해주자.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준수 씨가 돌아오면 셋이서 아니 넷이서 이 차밭을 일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가장 비열한 얼굴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인 박 씨가 낯선 남자 2명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평소에도 할머니의 땅을 탐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을개발위원장이란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상은 리조트 개발업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떡고물을 챙기는 브로커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번들거리는 가죽 점퍼를 입고 뱀처럼 교활한 눈빛으로 마당을 훑어보았습니다. 옆에 선 남자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서는 짐승 같은 탐욕이 읽혔습니다. 박씨 할매 계시오? 박씨의 목소리는 짐짓 쾌활했지만 끈적거리는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루에서 자수를 놓고 있던 제가 일어나 인사를 하자 그는 저를 벌레 보듯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이 집 외국인 며느리라더니 진짜네. 배가 아주 남산만 하구먼. 근본도 모르는 씨를 받아서 고생이 많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나오신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소리치셨습니다. 썩 안 나가나? 남의 집 귀한 며느리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고. 박 씨는 꿈쩍도 하지 않고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를 쩝쩝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따 할매. 성질은 여전하시네. 내가 오늘 온 건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온 기라. 여기 이분들이 서울에서 오신 개발팀장님들인데 이 땅을 아주 좋게 쳐준다 안카나? 빚도 많은데 이참에 땅 팔고 읍내 아파트로 가서 편하게 사소. 그 말에 할머니의 안색이 창백해지셨습니다. 빚이라니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빗자루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떠시며 소리치셨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판다. 여기가 어떤 땅인데? 우리 영감이,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 일군 땅이다. 당장 꺼져라. 박 씨는 쯧쯧 혀를 차며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할매, 고집 좀 그만 부리소. 준수 그놈도 소식 없고 며느리라는 여자는 출처도 불분명하고. 동네 사람들 보기 안 부끄럽소? 내가 듣자 하니 준수 그놈 유학 간 게 아니라 빚쟁이 피해 도망갔다던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박 씨에게 달려드셨지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할머니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할머니는 힘없이 마당에 나뒹구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박 씨는 쓰러진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조만간 법원에서 통지서 날아갈 겁니다. 그때 가서 질질 짜지 말고 지금 도장 찍는 게 좋을 기라. 그리고 너 외국물 좀 먹었다고 설치지 마라. 이 동네에서 너 같은 거 하나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다. 그들은 바닥에 침을 뱉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흙바닥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제가 부축해 방으로 모셨지만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곡기를 끊고 알아놓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준수 씨가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빚을 갚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실패하고 잠적했다는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할머니가 그토록 전화를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집문서와 땅문서가 모두 은행과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은 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박 씨가 퍼뜨린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몽골에서 온 며느리가 무당의 딸이라 집에 귀신이 들렸다더라. 뱃속에 애가 준수 애가 아니라더라. 찻잎에 이상한 약을 탄다더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상인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잘 팔리던 자수주머니 녹차는 주문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심지어 카페 주인은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내 차 쓰고 나서 손님들이 배탈 났다고 난리야. 당장 와서 수거해 가고. 세상에.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문 앞에 죽은 고양이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붉은 피가 흥건한 그 끔찍한 광경에 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고양이를 치우셨지만 저는 공포에 질려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텃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이 마을에서, 이 땅에서 몰아내려는 조직적인 폭력이었습니다. 밤마다 돌멩이가 지붕 위로 날아들었고 대문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나가라는 글씨가 쓰였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놀랄까봐 배를 감싸쥐고 이불 속에서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몽둥이를 들고 마루를 지키셨습니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해 할머니의 몸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검은 승합차 2대가 흙탕물을 튀기며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건장한 사내 5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장독대로 다가갔습니다. 쨍그랑,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수십 년 묵은 된장독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구수한 냄새 대신 비릿한 흙냄새와 깨진 독의 파편이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안 돼! 내 새끼들! 할머니가 맨발로 뛰쳐나가 사내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귀찮다는 듯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할머니가 진흙탕 속에 처박히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이성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만해. 이 짐승 같은 놈들아. 저는 배를 감싸 안은 채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저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오호, 이 여자가 그 몽골댁인가? 겁대가리 상실했네. 배불러서 봐주는 줄 알아라. 사장은 어디 가고 늙은이랑 임산부만 남아서 질질 짜고 있냐? 강준수 나오라고 해. 그가 소리치며 옆에 있던 항아리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또다시 독이 깨지고 할머니의 평생이 담긴 간장이 빗물과 섞여 검게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가슴을 움켜쥐더니 꺽 하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제가 달려가 할머니를 흔들었지만 축 늘어진 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제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사내들은 쓰러진 할머니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야, 오늘은 맛만 보여주고 철수해. 일주일 준다. 그때까지 돈 안 갚으면 이 집 불도저로 밀어버릴 거니까 짐 싸고 있어라. 그들은 쓰러진 할머니와 울부짖는 저를 비웃으며 유유히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마당은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습니다. 깨진 독 조각들이 흉기처럼 널려 있었고 검은 간장물이 핏물처럼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쉰 소리로 겨우 주소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머니가 실려가는 동안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보호자도 타라고 했지만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았고 무엇보다 이 처참한 집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났을 때 다 부서진 집을 보면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깨진 장독대 사이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남은 것은 공포를 넘어선 지독한 옥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저는 할머니의 서랍장을 뒤졌습니다. 박 씨가 말한 그 빚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정말 이 집을 뺏겨야 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붉은 딱지가 붙은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용증, 독촉장, 그리고 경매 예고 통지서. 숫자를 읽어 내려가는 제 눈이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억 단위의 빚. 준수 씨가 남긴 서명. 그리고 연대 보증인 란에 찍힌 할머니의 지장.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수 주머니를 1000개, 10,000개를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천둥이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칠째 끊겨있던 전화였습니다. 준수 씨일까?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준수 씨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국군 수도병원입니다. 강준수 씨 보호자 되시나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준수 씨가 왜 병원에? 게다가 국군 수도병원이라니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제가 아내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라 더 잔인했습니다. 강준수 환자분 오늘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수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뚝, 뚝, 뚝. 끊어진 신호음이 텅 빈 방 안을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쓰러져 생사를 오가고 집은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가기 직전인데 남편마저 죽어간다니요. 세상이 저를 상대로 잔인한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비는 이제 우박으로 변해 유리창을 깰 듯이 두들겨 댔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고 어둠 속에 웅크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몽골의 사막을 떠나온 그날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를 사랑한 순간부터였을까요? 사방이 벽으로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박 씨의 비열한 웃음소리, 사채업자의 욕설, 그리고 병원의 차가운 통보가 머릿속에서 뒤엉켜 윙윙거렸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로 찼습니다. 쿵.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내리면 저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제 아이와 저 불쌍한 할머니, 그리고 사경을 헤매는 남편을 지킬 사람은 이제 세상에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깨진 독에서 흘러나온 간장 냄새가 진동하는 마당을 지나 부엌 한 구석에 숨겨둔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엌 칼을 꺼내 신문지에 쌌습니다. 누구도 나를, 내 가족을 건드릴 수 없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악마라도 될 수 있다. 입술을 꽉 깨물자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눈빛만이 늑대처럼 번뜩였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저는 전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과 우리를 짓밟으려는 모든 것들과의 전쟁을. 설령 그것이 제 마지막 발악이 될지라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스며들어와 제 살갗을 베어내는 듯 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제 눈앞에는 어제 그들이 휩쓸고 지나간 참혹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깨진 장독대 파편들은 마치 제 부서진 심장 조각처럼 마당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검게 말라붙은 간장 자국은 핏물처럼 대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흙냄새와 쿰쿰한 메주 냄새,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배어나오는 쇠 비린내가 제 위장을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타들어가 혀가 천장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지만 물 한 모금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아이와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있을 남편, 그리고 병원 응급실 어딘가에서 신음하고 계실 할머니의 얼굴이 교차하며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엌 한 구석 신문지에 칭칭 감아 숨겨두었던 식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한 칼자루의 감촉이 손바닥에 땀과 섞여 미끌거렸습니다. 이것을 품에 넣어야 할지 아니면 가방 깊숙한 곳에 쑤셔 박아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저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까요? 아니면 저를 파멸로 이끌 흉기일까요? 떨리는 손으로 칼날을 신문지에 다시 감싸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야, 엘레나. 넌 짐승이 아니야. 넌 엄마야. 그리고 넌 강준수의 아내야. 피로 물든 복수가 아니라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의 가치를 증명해야 해. 저는 칼 대신 밤새 한 땀 수를 놓았던 자수 주머니들과 남은 녹차잎을 챙겨 낡은 보따리에 쑤셔 넣었습니다. 병원비, 당장 급한 병원비 단돈 몇 푼이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첫 차를 타고 읍내 장터로 향하는 버스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의 진동이 척추를 타고 올라와 뇌를 흔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보성의 차밭은 어제 내린 비로 더욱 짙은 초록빛을 띠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검푸른 멍 자국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님의 백미러 너머로 저를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할머니 두 분이 나누는 귓속말이 마치 확성기를 댄 것처럼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 여자가 그 집 며느리라지? 독하다 독해. 시어미가 쓰러졌는데 장사를 하러 나온다냐? 그 말들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지만 저는 아래 십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몽골의 광활한 초원, 바람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던 그 자유로웠던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읍내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저를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좌판을 펼치려 할 때마다 상인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자리를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제 소음 붙는다, 저리 가라.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소금물을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차가운 소금물이 제 발목을 적셨고 낡은 운동화 속으로 스며든 물기가 발가락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수치심이 얼굴을 붉게 달아오르게 했지만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장터구석 쓰레기 더미 옆 비좁은 공간에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썩은 배추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곳이 지금 이 낯선 땅에서 제게 허락된 유일한 영토였습니다. 보따리를 풀고 자수 주머니를 하나씩 진열했습니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몽골의 야생화. 무늬가 회색빛 장터 바닥과 기이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지만 이내 제 얼굴을 보고는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소문은 이미 장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녹차를 파는 사기꾼, 시어머니를 잡아먹은 외국인 며느리.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벌떼 소리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준수 씨, 나 좀 도와줘요. 당신이 사랑했던 이 녹차 향기를, 내 진심을 제발 저 사람들이 알아주게 해줘요. 그때였습니다. 웅성거리던 인파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더니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야, 이게 누구야? 우리 효부. 며느님 아니신가? 번들거리는 가죽 점퍼를 입은 박 이장이 껄렁한 걸음걸이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어제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껌을 씹으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박 이장의 누런 이빨 사이로 새어나오는 비릿한 웃음이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제 좌판 앞에 멈춰 서더니 진열된 자수 주머니 하나를 발끝으로 툭 찼습니다. 흙탕물 웅덩이 속으로 처박힌 주머니 위로 붉은 꽃무늬가 검게 물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뭐하는 짓이고? 법원 경매 넘어가기 전에 푼돈이라도 챙기시겠다? 박 이장이 비아냥거리자 주변을 에워싼 구경꾼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고막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키세요. 장사하는 중이에요. 그러자 박 이장은 과장된 몸짓으로 귀를 후비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장사? 야, 이년아. 내가 파는 게 그게 차가? 독약이지. 동네 사람들. 이 여자가 파는 거 절대 사지 마소. 이거 먹고 배탈 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오. 게다가 저 자수 봐라. 무당들이나 쓰는 부적 같은 거를 어디 신성한 녹차에다가 갖다 붙이노. 그의 선동에 사람들의 눈빛이 혐오로 변해갔습니다. 저거 진짜 무당 딸이라며? 재수없어. 수군거림은 이제 노골적인 욕설로 바뀌었습니다. 박 이장은 기세등등하게 제 좌판을 걷어찼습니다. 와르르. 공들여 만든 자수 주머니들과 녹차잎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짓밟힌 찻잎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가 썩은 쓰레기 냄새와 뒤섞여 역겨운 냄새를 풍겼습니다. 주워 담으려는 제 손을 검은 양복 사내 중 하나가 군화발로 지시겨 밟았습니다. 손가락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이것마저 뺏기면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에 밟힌 손으로 흙바닥에 떨어진 찻잎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독한 년 보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박 이장이 제 머리채를 잡으려던 찰나 인파 뒤쪽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그게 무슨 소란이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로 쏠렸습니다. 회색 개량 한복을 입은 백발의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서울에서 온 듯한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 이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비굴하게 변했습니다. 아이고, 최 선생님. 여긴 어인일로. 누추한 곳에. 그 노신사는 박 이장을 본체 만체하고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찻잎이나 제가 아니라 흙탕물에 젖은 그 자수 주머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진흙투성이가 된 자수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박 이장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그거 더러운 겁니다. 저 외국년이 만든 싸구려. 그러자 노신사가 손을 들어 박 이장의 말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그리고는 주머니에 수놓아진 꽃무늬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붉은 실과 푸른 실이 교차하는 지점, 몽골의 거친 바람과 한국의 부드러운 햇살이 만나는 그 경계선을 그는 읽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자수, 자네가 한 건가? 노신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어떤 호기심, 아니 경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그러자 노신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계가 아니고 손으로? 요즘 세상에 이런 기법을 쓰는 사람은 씨가 말랐는데. 특히 이 색감 배치는 한국의 것이 아니야. 그렇다고 중국의 것도 아니고. 아주 묘하군. 거칠면서도 섬세해. 마치 야생마가 꽃밭을 달리는 것 같아. 박 이장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에이, 선생님도 참.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냥 촌 구석에서 시간 때우기로 만든. 그때였습니다. 제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촌 구석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반짓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손은 짓밟혀 퉁퉁 부어오르고 피가 맺혀 있었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결백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가치를 증명할 방법은 오직 이것뿐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바느질이 저들의 입을 다물게 할 것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하얀 광목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찻잎을 포장하려고 잘라두었던 자투리 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늘에 붉은 실을 꿰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자 거짓말처럼 떨림이 멈췄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제 심장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몽골의 초원에서 양털을 깎던 그 순간의 몰입이었고 한국의 차밭에서 찻잎을 따던 그 순간의 집중이었습니다. 저는 바늘을 천에 꽂았습니다. 푹. 두꺼운 광목천을 뚫고 들어가는 바늘의 감각이 손가락 마디마디를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첫 땀은 몽골의 태양을 상징하는 붉은 원이었습니다. 실이 천을 통과하며 내는 미세한 마찰음 스응 마이너스 탁, 스응 마이너스 탁. 그 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하나둘씩 지워나갔습니다. 박 이장이 뭐라 소리치려 했지만 노신사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그를 제지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제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땀은 보성의 차밭을 상징하는 초록색 실이었습니다. 붉은 태양 아래 펼쳐진 초록의 물결. 저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을 당기는 힘의 강약 조절만으로 찻잎의 입체감을 표현해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실은 꼿꼿한 차나무의 줄기가 되었고 느슨하게 풀린 실은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가 되었습니다. 제 손놀림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제 손가락은 천 위에서 왈츠를 추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손가락에서 배어나온 핏방울이 흰 천에 묻어났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붉은 핏자국을 꽃봉오리의 중심으로 삼아 더욱 강렬한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요? 아니면 1시간이 지났을까요? 시간의 감각이 사라진 그 공간에서 저는 무아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이 속눈썹에 걸려 시야를 흐렸지만 제 마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마지막 매듭을 짓고 2로 실을 끊어내는 순간 틱 마이너스 하는 맑은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완성된 작품을 들어올렸습니다. 손바닥만 한 천 위에는 기적이 피어 있었습니다. 붉은 태양 아래 푸른 찻잎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일렁이고 있었고 그 사이로 몽골의 야생마 한 마리가 갈기를 휘날리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눈동자는 핏방울이 스며들어 마치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앞을 향해 질주하는 듯한 처절하고도 숭고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고통, 할머니의 한 누워있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뱃속 아이를 지키겠다는 어미의 절규가 실과 바늘을 통해 형상화된 하나의 절규였습니다. 장터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침을 튀기며 욕을 하던 아주머니도 비웃음을 흘리던 건달들도 심지어 그 악랄한 박 이장조차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멈춘 듯 세상의 모든 소음이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듯 고요했습니다. 그 침묵은 저를 향한 멸시가 경외로 바뀌는 순간의 틈새였습니다. 노신사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닫고는 다시 썼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야. 노신사가 침묵을 깨고 내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술이다. 혼이 담겨 있어. 내가 수십 년 동안 공예품을 보러 다녔지만 이렇게 심장을 찌르는 물건은 처음이다. 자네, 이름이 뭔가? 저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엘레나. 강준수의 아내 엘레나입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이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가는 것이 곁눈질로 보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짝, 짝, 짝. 그 소리는 마치 마른 대지에 떨어지는 첫 빗방울처럼 건조하고 삭막했던 분위기를 깨뜨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곧이어 옆 사람이 그리고 또 뒷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장터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그것은 저를 짓누르던 혐오의 시선을 걷어내고 저를 이 땅에 이 마을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입단식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박수 소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장터의 허공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받아왔던 모든 멸시와 차별의 껍질을 깨부수는 웅장한 타격음이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탄생한 자수, 그 작은 천 조각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노신사는 품 안에서 가죽 지갑을 꺼내더니 빛바랜 명함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명함에 모서리는 달아 있었지만
그 안에 박힌 글자는 황금색으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차 명장 최영석. 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주변의 상인들이 헉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차를 좋아하는 노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차 문화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백화점마다 입점해 있는 최고급 차 브랜드 다원의 회장님이 바로 제 눈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최 회장님은 떨리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자네의 그 손기술, 그리고 차를 대하는 그 진심 어린 태도에 내가 졌네. 우리 다원과 전속 계약을 맺고 싶구먼. 이 자수 포장을 우리 브랜드의 프리미엄 라인으로 출시하고 싶어. 조건은 자네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겠네. 꿈만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어 멍하니 서 있는 제게 회장님은 즉석에서 수표 한 장을 끊어주셨습니다. 계약금 일세. 이걸로 급한 불부터 끄게나. 수표에 적힌 0의 개수를 확인한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안을 짓누르던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아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거금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 이장의 얼굴은 썩은 감자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터의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소 박 이장의 횡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고무대야에 담겨있던 물을 박 이장의 발밑에 쫙 뿌렸습니다. 어머, 미안해서 어쩌나. 손이 미끄러졌네. 아주머니의 능청스러운 말에 사람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박 이장을 향한 조롱이자 그동안 억눌렸던 마을 사람들의 통쾌한 반격이었습니다. 박 이장은 진흙탕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꼴 사납게 뒹구는 그 위로 회장님의 수행비서가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거침입, 기물파손, 그리고 협박 혐의까지. 증거는 차고 넘치니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박 이장과 그를 따르던 건달들은 쥐새끼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이제 그들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저는 보따리를 챙겨들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국군수도병원으로 가주세요. 제일 빨리요. 제발이요. 택시가 빗길을 뚫고 질주하는 동안 저는 배를 감싸 안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준수 씨,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가요. 우리 이제 살았어요. 제발, 제발 버텨줘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중환자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니었지만 사정을 들은 간호사의 배려로 잠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계 장치에 둘러싸인 채 창백하게 누워있는 준수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B-, B-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운 손을 잡고 볼을 비볐습니다. 준수 씨, 나왔어요. 엘레나가 왔어요.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할머니도 우리 아기도 그리고 당신도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발 눈 좀 떠봐요. 제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이내 저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고마워. 사랑해.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옥 같던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벅찬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적은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역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깨어나시자마자 준수와 저를 찾으시던 할머니는 최 회장님과의 계약 소식을 듣고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내 새끼 장하다. 우리 몽골 며느리가 집안을 일으켰다. 할머니의 앙상한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 저는 비로소 마음속 응어리가 모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최 회장님의 법무팀이 개입하자 사채업자들과 박 이장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줄줄이 구속되었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빚이 청산되자 집과 차밭에 붙어있던 빨간 딱지들도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저는 최 회장님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자수 녹차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이름은 엘레나의 뜰. 몽골의 야생화와 한국의 녹차가 만난 이 독특한 브랜드는 출시되자마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 입점했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 차밭이 다시 푸르른 빛을 띠기 시작할 무렵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하늘이라고 지었습니다.
몽골의 드넓은 하늘과 한국의 맑은 하늘을 닮으라고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던 날 준수 씨가 목발을 짚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걷지는 못했지만 그는 재활 훈련을 악착같이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받아 안은 준수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우리 아들 그리고 내 사랑 엘레나.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보성 차밭이 내려다 보이는 2층 집 테라스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마당에서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잘 걷는 준수 씨가 하늘이와 공놀이를 하고 있고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신 할머니는 장독대 옆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찻잎을 말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며칠 전 몽골에서 오신 친정어머니가 앉아 계십니다. 성공한 딸 덕분에 비행기를 처음 타보셨다는 어머니는 윤기가 흐르는 제 얼굴과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을 보며 연신 눈가를 훔치십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어머니의 투박한 손이 제 손을 꼭 잡습니다. 그 거친 손마디에서 고향의 냄새, 그리움의 냄새가 납니다. 엘레나의 뜰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팔고 이야기를 팝니다. 몽골의 강인한 생명력과 한국의 은은한 정서가 어우러진 제 자수는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몽골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으며 하루 벌어 하루 살던 소녀가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문화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타이틀은 사장님도 명장도 아닙니다. 바로 하늘이의 엄마 준수 씨의 아내, 그리고 할머니의 며느리라는 이름입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저는 창고에 보관해둔 그 낡은 반지꼬리를 꺼내봅니다. 피와 땀으로 얼룩졌던 그 바늘과 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자수판 위에서 시련은 검은 실이었고 절망은 엉킨 매듭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한 결과 그 검은 실조차 아름다운 그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거센 모래 폭풍이 몰아치던 몽골의 사막에서 시작된 제 여정은 이제 이곳 보성의 향기로운 차밭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견딜 수 없는 시련 속에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시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손에 쥐어진 그 작은 바늘 하나가 언젠가는 세상을 놀라게 할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사랑은 국경을 넘고 진심은 언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는 그 어떤 시련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차밭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자수를 놓겠노라고.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들을 위해 희망이라는 이름의 실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림을 그려나가겠노라고 말입니다. 부엌에서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옵니다. 이제 들어가서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을 먹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기적, 평범하지만 눈물겹도록 소중한 일상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 어린 댓글은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구독자님들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